우리가 만약 영원히 산다라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원히 산다는 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이 끝나지 않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다. 소설을 쓴데 소설이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그림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 소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완성이 있는 것이죠. 영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에 죽어야 사는 여자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 재밌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긴 영화니까 짧게 줄거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 여자 A가 나오고 여자 B가 나옵니다. 여자 A와 여자 B는 이 성형외과 의사인 이 남자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하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자는 이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약, 영원히 죽지 않는 약을 먹습니다. 근데 이 두 여자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삽질을 갖고 싸웁니다. 티격태격 싸우다가 온몸이 피가 나고 부러지고 빵꾸까지 납니다. 그 상처난 자국을 이 남자가 치료를 해주죠. 이 두 여자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이 남자가 없어져 버리면 누가 우리의 이 흠나는 꼴을 고장난 우리를 고쳐줄 수 있을 것인가? 코로 어떻게 한다? 이 남자도 영원히 살게 하자. 그래서 결국은 이 남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남자는 그 약을 복용하기를 마다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악몽이다. 좋은 게 아니다. 악몽이다라고. 시간이 흘러서 이 남자가 죽게 됩니다. 젊음이란 뭐다? 영원한 젊음이란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마지막 메시지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마시려다가 멈춥니다. 뱀빌은 영생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영원히 사는 건 환상이 아니라 악몽이다. 그리고 37년이 지납니다. 뱀빌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Because it wasn't until 50 that he met his lovely wife Claire, Dr. Menville pursued with vigor a variety of pursuits, not just to attain something. 메들린과 헬렌도 찾아왔는데요. And the secret of eternal youth in the lives of his children and his grandchildren. 쏟고 흘러내리고 얼굴 보세요. 심란합니다. 찢어지고 깨지고 썩고 싸우다가 결국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Do you remember where you parked the car?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래 사는 게 과연 좋은가? 오래 사는 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정말 좋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대과학은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떠나게끔 됐습니다. 중요한 건 떠날 때까지 어떻게 건강한 상태에 머물다가 떠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길려 여사 같은 경우는 노화 방지, 늙는 것 자체를 마다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평소에 운동도 하고 미용도 하고 해서 늙지 않는 모습을 우리 이길려 총장은 가졌어요. 물론 나이도 오래 살았지만 이처럼 늙지 않는 것을 노화 방지를 한다면 늙긴 늙는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천천히 늙을 것인가? 우리가 9988, 1234 이러잖아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난 다음에 사흘째 또는 나흘째 죽자. 이게 9988, 1234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90세까지, 100세까지 건강한 상태에서 머물다가 이 세상을 떠나자. 이게 이제 저속노화가 되겠습니다. 진시황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발악을 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불로초를 찾아서 보냈던 사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50세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 노릇을 몇 년 했냐? 18년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국 최초로 이 통일국가를 이뤘지 않습니까? 진나라라고 하는 통일국가를 이뤘고요.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짧은 나이 18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리가 갔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수명은 딱 50년. 반면에 오래 산 사람들을 한번 볼까요? 영조대왕. 자연스럽게 조성노화의 인물들. 나는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왔던 자연스럽게 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영조대왕입니다. 자, 영조대왕은 실제로 몇 살까지 살았냐? 향년 83세였습니다. 그런데 왕 노릇은 몇 년 했냐? 무려 52년간 했습니다. 52년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기 통제를 열심히 했던 이유로 무려 83세를 살았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이제 53세, 그리고 왕 노릇은 32년 했습니다. 그런데 53세가 여러분들 나이와 비교하면 젊은 나이죠. 이때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냐? 왕들의 평균 나이가 47세였습니다. 고로 장수한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 인도의 간디 이런 사람들도 아주 평정스럽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또 아주 극명하게 대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하고 장수왕입니다.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죠. 근데 아버지인 광개토 대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광, 넓을 광자죠. 개척한다. 토지를. 그래서 이 사람은 쌈박질을 엄청 잘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만주 땅까지 한때 정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투적으로 인생을 산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량이 컸겠죠.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그 결과 40살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 노릇은 18년 했어. 18년 왕 노릇을 하면서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대왕이라 해서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냥 광개토 왕도 아니고 대왕. 근데 그의 아들 장수왕을 볼까요? 아버지가 저쪽 북쪽으로 북진 정책을 폈다면 이 장수왕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국가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업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국정을 펴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그야말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왕 노릇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무려 79년 왕 노릇을 합니다. 왕 노릇만 79년이야. 왕 노릇만. 근데 이 사람 언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말은 최소한 태어났을 때부터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79년 이상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은 장수할 때 장수왕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죽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하더라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발견했던 사람은 바로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20년대에 이 사람이 이 스트레스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쥐실험을 하게 됩니다. 쥐실험을 하는데 하루는 똑같은 A라는 쥐와 B라는 쥐, C라는 쥐가 있고 A라는 병, B라는 병, C라고 하는 병이 있어. 근데 각각 다른 주사를 놨어. 근데 이놈 세 마리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현상은 뭐냐면 위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림프절이 갖다 기능을 잃어버린다든지 이 부신피질이 갖다 막 부풀어 오른다든지 똥구멍이 똥구멍이 조여든다든지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어떤 병을 가진 쥐새끼라도 어떤 주사를 놓아도 이놈의 쥐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스 셀리가 이거 신기하다. 병도 달리고 주사도 다른데 왜 똑같은 일이 나타나지? 다시 말해 위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똥구멍이 조여든다든지 왜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라고 해서 얘가 실험을 하는데요. 똥구멍에 빨대를 꽂아갖고 바람을 불어봅니다. 또 똥구멍에 빨대를 꽂아갖고 바람을 빼봅니다. 자기가 씹던 껌을 갖다가 쥐새끼에 줘보기도 합니다. 이런 유치한 실험을 하지 않았고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엄청 추운 데다가 하루 동안 집어넣는 거야. 그 다음에 엄청 더운 데다 하루 동안 집어넣는 거야.
하루는 쳇바퀴 있죠. 쳇바퀴에 넣어놓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번도 쉬지 않고 24시간 매일 뱅글뱅글 돌아가게 만들어놔버려. 그죠? 또 어쩔 때는 그냥 주제를 엄청 달싹 못하고 묶어놔버려. 또 어쩔 때는 그다가 뭐요 살짝 상처를 입혀.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더란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위에 궤양이 생긴다든지 림프절이 문제가 있다든지 부실이 문제가 있다든지.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예요? 스트레스는 쥐새끼를 빨리 죽게 한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 죽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노먼 커즌스라고 하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잘 나가는 결정적 순간에 강직성 척추염을 앓게 된다.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근데 의사가 뭐라 하냐면 당신은 앞으로 6개월이면 죽습니다. 당신이 6개월이면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 듣고 이 커즌스는 병원을 나옵니다. 나아가 스스로 내가 살 길을 찾아내겠다. 그러면서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영화, 아니면 마르크스 브라더스가 나온 영화, 그 다음에 뭐 쥐하고 고양이가 나오는 거 있죠. 톰과 제리. 이런 영화를 보면서 계속 웃어요. 막 웃어. 이불 속에 뒤집어서 웃고, 잘 때도 웃고, 밥 먹을 때도 웃고, 똥 쌀 때도 웃고, 계속 웃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 움직이는 거야. 기뻐갖고 여보 내 손가락 움직여 이렇게 막 와이프가 나오고 오 여보 진짜네 얘들아 아빠 손가락 움직였다 뭐 이들도 나오고 엄마 얘기들 한끗만 기뻐갖고 이게 너무 커져서 하는 말 울지 마라 웃어야 움직인다 울면 안 된다 웃어야 한다 그래야 움직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웃음 치료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개의 대비적인 내용이죠. 스트레스 받을 때와 웃을 때 어떠한 것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어떻게 끼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이런 수수께끼 들어봤을 거예요. 라면인데 먹을 수 없는 라면 무슨 라면? 많이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어요? 라면인데 먹을 수 없는 라면 한번 들어볼까요? 무슨 라면인지? 뭔 라면? 바다가 육지라면. 이분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1947년생인데 19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향년 65세였습니다. 이것은 2010년에 찍은 거야. 이게 63세 때 영상입니다. 젊었죠? 오늘 함께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라면입니다. 자, 혼자 라면을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죠? 또 근데 함께 라면을 먹으면 라면 맛있죠?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래서 라면도 함께 먹으면 맛있는데 어때요? 혼자 살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라면도 함께 먹으면 맛있는데 인생도 삶도 함께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함께 살면 천천히 늙는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라면은 혼자 라면. 시작. 가장 나쁜 라면은 혼자 라면. 그렇지만 가장 좋은 라면은 함께 라면. 시작. 함께 라면. 내가 내 배우자와 내 가족과 내 친구들과 함께 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1938년부터 무려 지금까지 거의 100년 동안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장수 요인은 뭐냐? 명예도 돈도 아니고 관계다 이겁니다. 관계. 이때 관계라는 것은 부부관계, 자식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들이 있겠죠. 이 관계는 한마디로 역할입니다. 역할. 이 역할이 있어야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부부 관계 속에서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친구는 또 친구로서의 역할이 있겠죠. 이처럼 관계 이 말은 곧 역할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 것. 이게 여러분이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 어르신이 갑자기 일어나요. 강의가 끝나려면 당장 모르는데 아니 어르신 왜 나가십니까? 했더니
다름 아니라 내 아내가 지금 요양병원인데 밥을 먹여주러 간다 이래요. 밥을 먹여주러. 아니 어르신 어차피 이분이 치매에 걸렸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치매에 걸렸는데 어르신이 굳이 밥을 먹여준다 해서 기억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하는 말. 내 아내는 자기가 밥을 떠먹여준지 안 떠먹여준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다. 내 아내는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 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같이 아내와 치매 걸린 아내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주는 겁니까? 자존감을 주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죠? 자존감을 주는 거죠. 나는 아직도 살아있어야 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아내에게 밥을 떠먹여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어야 할 의미를 찾는 거죠. 이처럼 함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해 주는 좋은 방법이다. 이 자꾸 웃어야만이 우리에게 몸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웃죠. 월요일은 어떻게 웃죠?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죠. 화요일은 다 주무셔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1시간 강의를 이렇게 30분 만에 끝내려고 안 되잖아요 지금.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죠. 그다음에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 오 아시네. 목요일 그러지. 목이 터지라 웃는 날. 또는 목숨 걸고 웃는 날. 금요일은 금쪽같이 웃는 날. 그것도 정답이네. 금방 웃고 또 웃는 날. 토요일은 터시터시 웃는 날. 토하면서 웃는 날. 그 다음에 일요일 제일 재밌어요. 일요일은 어떻게 웃어야 할까요? 일요일은 일 없이 웃는 날. 일하다가도 웃는 날. 예. 숨차게 여러분 숨차게 운동을 하라니까 어떤 사람 땀차게 운동을 한다고 해요. 땀차게 운동하면 어때요? 아니 한여름철에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놔도 땀이 나잖아요. 그래도 운동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숨차게입니다. 땀차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숨이 막히게 운동해야 한다는데 숨이 막히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숨 막히게 아니라 숨차게입니다. 숨차게. 그래서 숨이 차게 우리가 운동을 해야 한다. 숨이 찬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게 뛰는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운동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숨차게 운동을 해야 한다. 이 자동차와 우리 몸에 공통점이 있어요. 자동차는 새 차를 샀다고 막 이분 어떻게 돼요? 배기가스 많이 나오겠죠. 엔진 마모되죠. 우리 몸도 어느 날 같은 내내 폰 놀다가 뭔가 좀 착하게 살아보겠다고 다음날 딱 일어났어. 그래갖고 갑자기 통하지도 않던 11초, 100m 11초에 달리겠다고 막 뛰는 사람도 있어. 또는 42.19km 마라톤을 뛰겠다고 막 하루 종일 뛰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어때요? 몸이 빨리 고전해요. 근데 또 반대로 자동차를 사놓고 아깝다고 차고에 틀어놓으면 어때요? 놔두면 차 고장나죠. 우리 몸도 내 몸 아깝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심장이 뛴다고 심장만 뛰면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몸이 아프겠죠. 자동차도 경제운전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경제운전을 해야 합니다. 적당히 뛰어줘야 한다 합니다. 적당히.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죠. 아내에게 밥을 떠먹여주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또는 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 뭔가 빡빡하게 하루 스케줄이 꽉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빠르지만 게으른 토끼하고 느리지만 부지런한 거북이가 마라톤을 했어. 마라톤을. 근데 어떤 마라톤이냐면 오래 살기 마라톤을 했어. 누가 오래 사냐. 마라톤을 했는데 이 빠르지만 게으른 토끼는 게으르게 마라톤을 해서 중간에 잡으렸어요. 잡는 사이에 느리지만 부지런한 거북이는 꾸준히 운동을 해가면서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부지런히 목적지에 도달해갖고 더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토끼처럼 게으르면 안 되고 뭔가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한다. 즉 아까도 얘기했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행동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약속을 정해야겠죠. 날마다 누군가를 만나야겠죠.
그리고 새로운 일정을 날마다 짜야겠죠.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 우리 나들이 복지관 가야겠다라고 일어나시는 분들, 이것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살 수 있는 방법이죠. 네, 첫 단추는 1960년대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진행된 존 B. 칼훈이라는 학자의 동물 실험입니다. 유니버스 25라고 불린 이 실험은 말 그대로 쥐들에게 완벽한 유토피아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정말 완벽한 환경이었죠. 먹이는 마르지 않고 물도 항상 깨끗하게 공급되고요. 천적도 없고 질병도 없는. 네, 초기 상황은 정말 이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개체수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자 쥐들 사회에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섬뜩한데요. 수컷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걸 포기하고 암컷들은 새끼를 낳아도 돌보지 않고. 네, 심지어 공격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사회적 역할이 완전히 붕괴된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나타난 세대입니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어떤 사회적 행동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저 먹고 자고 자기 털을 핥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들을 아름다운 존재들, The Beautiful Ones라고 불렀어요. 아름다운 존재들이요? 네, 상처 하나 없이 매끈했지만 싸우지도 않고 짝짓기도 하지 않는, 뭐랄까, 살아있는 조각상 같은 존재들이었죠. 이름은 근사한데 사실상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였던 거네요. 결국 이 유토피아의 결말은 어땠나요? 비극적이었죠. 먹이와 공간은 여전히 충분했지만 마지막 새끼가 태어난 지 600일이 지난 후 모든 쥐가 죽고 유토피아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굶어 죽은 것도 아니고? 네,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더 이상 살아갈 이유, 즉 사회적 동기를 잃어버리자 스스로 소멸의 길을 택한 겁니다. 칼룸은 이 현상을 행동의 붕괴, 즉 행동이 가라앉아 침몰해버리는 상태라고 명명했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완벽한 환경이 오히려 존재의 이유를 앗아가는 지옥이 될 수도 있다니.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쥐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이 실험 결과를 보고 섬뜩했던 게 어쩐지 우리 인간 사회의 모습과 겹쳐 보여서였거든요. 이 쥐실험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쥐실험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할 일이 없을 때, 할 일이 없게 되면 어떻게 쥐들이 죽어가는가. 그러니까 이 실험할 때는 모든 거 완벽하게 갖추는 거야. 먹이도 제대로 주지, 물도 제대로 주지, 옆에 고양이 새끼 한 마리도 얼쩡거리지 않게끔 해줬지. 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놨어. 그럼 얘들이 날로 번식하고 새끼도 많이 까고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험이 시작된 지 600일, 약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 죽어버렸어요.